네, 지금부터 우리 이제 답안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범죄 제지 조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제일 먼저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설문이 3개였는데 지금까지 답안과 마찬가지로 분서령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제 답안엔 특별히 쟁점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안 해결을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간 안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쟁점의 정리와 사안 해결을 생략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배점을 포기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유리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제 답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손이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 사안 해결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함한다고 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저는 이제 생략하고 법적 성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제지 조치, 그러니까 지금 경찰권 발동을 요청했다. 근데 이 문제는 범죄 예방 조치에 해당을 하는데 범죄 예방 조치에는 범죄 예방 조치의 경고 조치하고 제지 조치하고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앞에 참조조문에서 6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5조가 아니고 6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조 1항에 보시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경고 조치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앞에 이와 같이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공통요건입니다. 이건 범죄 예방 조치의 공통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 경고를 바라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수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제지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지 조치에만 해당하는 요건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본다? 범죄 예방 조치입니다. 이게 제목이 범죄 예방과 제지다라고 해서 예방 하나, 제지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방 조치입니다. 범죄 예방 조치고 이 예방 조치에는 경고 조치와 제지 조치가 있는 겁니다. 경고 조치와 제지 조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공통 요건으로 경고 조치와 제지 조치 모두 해당하는 요건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제지 조치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경고 다음에 제지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범죄 제지 조치 위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조치라고 쓰시고요. 범죄 예방 조치라고 쓰시고 전체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범죄 실행 예방과 피해 발생 예방입니다. 범죄 실행 방지 플러스 피해 발생 방지 두 가지 측면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실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발생을 방지합니다. 괄호 닫으시고 근데 밑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1번 위에 1번 쓰시고 밑에 2번 쓰시면 1번 전화 협박 설문해 보시게 되면 전화로 협박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오른쪽 화살표 경고조치 대상입니다. 경고조치 대상이에요. 목전에 행하여 주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경고조치 오른쪽 화살표 경고조치 한 다음에 괄호 여시고 이 경고는 법적 성질이 뭘까요? 이건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경찰지도, 행정지도. 괄호 닫으시고 다시요. 1번 전화협박 오른쪽으로 화살표 경고조치 괄호 열고 행정지도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2번 한번 써보시고요. 설문해 보시니까 협박 다음에 한번 범행이 있었죠. 1차 범행입니다. 1차 범행. 1차 범행이 이제 특수요건을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오른쪽 화살표 제지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경고조치에서 제지조치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제지조치입니다. 괄호 열고 그럼 이 제지는 뭐겠습니까?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리적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행해지는 물리적 행사. 그래서 물리적 행사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괄호 닫으시고 그러면 위에 있는 행정지도 경고조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즉시강제 제지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을 할 겁니다. 경고조치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제지조치를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경고에는 그 제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지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제지 조치로 돌입할 것이다가 바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급박해지면은 그때는 제지 조치로 넘어간다. 지금의 문제 어떻습니까? 전화 협박과 함께 1차 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지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6조에 보시게 되면 6조 1항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뒤에 제지가 앞에 예방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예방 하나, 제지 하나 그게 아니고 뒤에는 제지는 예방으로 포함이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바라는 경고 조치 요거 하나,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실력 행사하는 제지 조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됩니다. 이 둘 중에 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5조가 아니고 6조라고 했습니다. 6조 예방조치라고 했습니다. 6조에는 경고와 제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냐라는 판단, 적정한 경찰권 발동은 무엇일까요? 밑에 답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납치, 감금, 폭행한 1차 범행이 있었다. 이 부분 핵심입니다. 1차 범행 밑줄 보시고요. 1차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더 이상의 범죄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어요? 우리 사례 4번에 재개발 조합 신고 묵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적 있었죠? 협박이 있었다.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개발 조합 이 총회에 폭력 조직 난동을 부렸었고요. 그래서 범행이 이미 발생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범행을 막기 위한 범죄 제지 조치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범죄 행위를 실력으로 막기 위한 제지 조치 쪽이다. 겁니다. 제지 조치 판례 하나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제지 조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했죠. 경찰상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건 익숙하실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 이 부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지금 제가 답안에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합성행위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깊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점수를 더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한 단계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범죄 제지 조치가 있었고 이 범죄 제지 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다. 즉시강제라고 했고 그 즉시강제는 물리력 행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다. 물리력 행사 접근하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다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전부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쨌든 간에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과연 처분일까 아닐까. 첫 번째 긍정설이 있고요. 두 번째 수의남용설이 있습니다. 사실행위 파트에서 배웠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정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긍정설은 처분에 대한 이원론, 쟁송법적 개념설 취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얘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력적 사실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아닌데 이원설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행위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연결을 시켜서 얘는 이원론 입장, 처분 개념 이원론 입장을 취했죠. 이렇게 해서 처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남용설,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애당초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행정행위다. 그럼 행정행위 중에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수인하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인하명. 하명이다. 명령적 행정행위죠.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얘는 이론론 입장입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은 동일하다. 하지만 행정행위니까 처분이 될 수 있겠죠. 부정설은 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관련돼서 이제 판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대법원 입장하고 헌법재판소 입장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대법원 대판입니다. 종래 판례입니다. 이건 작년 판례입니다. 2014년도 판례입니다.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법원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권력적 사실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조치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권력적 사실에 있는 처분이다,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판시한 적은 없었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종전부터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신 검열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도 똑같이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하고 종전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둘 다 이제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교도소장의 행위였습니다. 교도소장의 행위였었어요. 헌재는 서신 검열을 얘기했다면 교도소장의 행위 중에 얘 뭐라고 했냐? 그 이제 제소자 접견 시에 말이에요. 녹음시키고 녹화시키고 그리고 교도관을 참여 대상자로 지정해서 옆에 배석을 시키는 행위. 이걸 기억하세요.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입니다.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이 이번에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는 수인 의무를 부과했으니 처분이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수인 의무를 부과했으니 처분이다.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수인하명설의 입장을 취해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 제가 그동안 수인하명설의 입장을 취해왔었죠. 이 입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견해를. 그러면 수인하명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얘는요. 물리적인 집행행위하고 그 다음에 수인하명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수인하명설이거든요. 수인하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행행위 부분은 얘는 사실행위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고 이 수인하명 이 부분이 행정행위다 이겁니다.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행정행위로서 수인하명.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고 행정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하명이다라고 보는 게 수인하명설인데 이 입장을 대법원이 이번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수인하명설, 긍정설, 부정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판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저 입장이 타당하다라는 검토까지 들어가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인하명설의 입장 취해서 수인 의무 부과했으니 처분이다라고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6조 1항 적용시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다. 필수 검토 사항입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왜 넣어야 되냐? 뒤에서 재량의 영으로 수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성질 검토하실 때 뒤에서 어떤 논의하는지를 여러분들 전제로 해서 어디까지 검토할지를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설문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예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했어요. 네,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2조 쪽입니다. 2조 쪽. 5조 쪽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풀어봤고요. 2조 쪽인데 2조 쪽에 문제가 나오면 4칸 나누세요. 4칸을 나눠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칸을 나누시면 이런 구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귀하고 부작입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자귀행위 쪽인지 부작행위 쪽인지 이걸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처분이었는지 아니면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였는지 이걸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면은 칸이 4개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처분 자기가 있고 처분 부작위가 있고 사실행위 자기가 있고 사실행위 부작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우리 순서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자기가 1이고 처분 부작위가 2고 그 다음 처분 자기가 1이고 사실행위 자기가 2입니다. 그 다음 처분 부작위가 3이고
사실행위 부작위가 4입니다. 이때 논점 뭘까요? 여기서 당연히 기본 논인 들어갑니다. 기본 논인 뭐예요? 배상책임 요건이죠. 배상책임 요건으로 1, 2, 3, 4, 5, 6, 7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뭡니까? 공무원이죠. 두 번째, 직무행위. 세 번째, 집행하면서. 네 번째, 고의 또는 과실. 다섯 번째, 법령 위반. 여섯 번째, 손해. 일곱 번째, 인과관계. 예, 국가배상법 제2조이랑 본문 전단에서 도출되는 7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수논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자귀 쪽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1번 영역에서는요. 이런 논의가 들어가셔야 돼요. 선결 문제.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익숙하시죠?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인데 민사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같은 논의가 들어갑니다. 2번 영역입니다. 사실행위의 자기 부분에는 특별한 논의가 없습니다. 기본 논의만 하면 끝납니다. 3번 영역입니다. 처분인데 부작입니다. 부작이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같이 깔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실행위인데 부작이든 처분인데 부작이든 3번, 4번 영역 모두 다 예, 이런 논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귀 의무는 인정되는가? 자귀 의무는 인정되는가? 자기 의무가 인정되면 부작위는 위법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법령 위반 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익보호성입니다. 사익보호성입니다. 사익보호성 논의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국가배상 청구는 예, 어떤 경우든지 간에 1, 2, 3, 4 모든 상황에서 즉 자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사익보호성은 인정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판례가 일관되게 굳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사익보호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핵심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익보호 관련된 학설 판례 논의를 예, 부작위 문제가 등장하면 검토합니다. 이때 처분인 경우의 부작위하고 사실행위인 경우의 부작위의 차이는 뭐냐면 처분인 경우의 부작위는요.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논의를 해서 자기 의무를 성립시킵니다. 여기서는요. 사실행위는 그것이 기속재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냥 조리법상 자기 의무로 안전확보 자기 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로 자기 의무 검토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고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동고충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이든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든 아니면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성립 여부이든 간에 예, 양쪽 모두 다 뭐로 넘어간다? 중, 동, 고, 충, 국 이해된 검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분인 경우에는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라는 표현만 하나 더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됐죠? 지금의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부작위 쪽이죠. 3번, 4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처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이니까 3번 영역입니다. 그럼 핵심은 뭐가 돼요? 자기 의무와 사익보호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죠? 바로 그게 문제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사안으로서 1번 자기 의무, 2번 사익보호성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도록 한다. 특수논의로 1번, 2번 들어갑니다. 1번 자기 의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 지금 재량이기 때문에 예, 법률상으로는 무하자 재량사 의무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중동고충국 들어가야겠죠. 조리상 영으로 수축이라고 하게 되면 그 재량을 영으로 수축시키는 조리법은 뭔데요? 안전확보 자기 의무입니다. 이 안전확보 자기 의무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국가나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성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불문법상 예, 우리 행정법에서 불문법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 조리법상 예, 위헌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안전확보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중동고충국 논이 들어가는 거죠. 중은 뭐였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였습니다. 위해까지입니다. 발생 여부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동은요,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고는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충은요,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 자구책이 없다, 보충성, 국은요,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중동에 있는 고충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고충국입니다. 중동고충국 검토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화상을 입었고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황산 뿌렸고 칼에 찔렸죠? 화상, 자상, 신체상 법익에 대한 중대한 법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관이 부족하다. 이것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김예쁜을 신변 보호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비교할 만한, 비견될 만한 다른 법익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이미 과거 여자친구에게도 그런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 1차 범행까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재차 범행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것입니다. 고도의 개연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충성 원칙입니다. 김예쁜이 이 쌍칼을 스스로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자구책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국은 경찰권 발동이죠.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서, 즉 국가기관, 경찰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이와 같은 범죄는 사전 예방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동고충국 인정됐습니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됐죠. 자기의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자기의무 인정된다 옆에다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김예쁜에게는 수익적이고 이 쌍칼에게는 침익적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행정개입 의무 중에서 협의의 행정개입 의무라고 말을 해왔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익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익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자기도 사실은 사익보상 필요한 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판례가 국가배상법에 법에 없는 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법에 있는 요건 중 무엇과 관련돼서 검토되는 요건인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사익보상이 있습니까?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에 사익보호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익보호성이란 요건을 판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돼서 어느 요건과 관련해 검토되는 것인가? 문제되는 게 직무, 그 다음에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손해, 그 다음에 인과관계, 학설이 이렇게 네 가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익보상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상당 인과관계의 상당성, 인과관계 요건과 연결시키는 거죠. 상당 인과관계설. 그 다음 이 손해는 법적 손해, 반사적 이익 침해는 아님. 이건 손해 요건과 연결시키는 거죠. 법적 손해설. 그 다음 사익보호가 인정이 안 되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님. 이거는요 직무 관련성설. 그 다음에 이것은 인과관계와 관련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사익보호성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이게 바로 위법성설 이겁니다. 위법성설 화살표 땡겨갖고 그냥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의무 위반 이코르 위법입니다. 의무 위반 이코르 위법.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밑에 법적 손해설을 보시게 되면 판례는 인과관계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동안 판례는 불명확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최근 판례가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입장은 법적 손해설입니다. 법적 손해설. 반사적 이익 침해는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에서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 요건과 연결시켜서 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요건제 7개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우리 국가배상법 공무원 어떻게 해석했냐?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했습니다. 광의의 공무원에는 3개가 포함되어 있었네요. 첫 번째 신분상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게 협의의 공무원이고요. 그 외에도 2번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기능입니다. 즉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일체의자. 3번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거요? 신분, 기능, 그리고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포함하는 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죠. 지금 파출소장은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직무행위. 직무행위 관련돼서는 학설 3개 대입이 있었죠.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입니다. 협의설은 오직 공권력 행사, 광의설은 공법행위 전반, 최광의설은 사법행위까지 포함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봤었냐면 광의설의 입장을 취했었고 우리도 이제 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판례는 이렇게 말을 했죠. 권력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도 포함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의설의 입장을 취했죠. 공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공법상 근거를 찾으시면 되죠. 지금의 경찰권 발동은 경직법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경직법은 공법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의 문제는요. 그것이 실제 직무행위인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 의사 유무도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권한 유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외형설과 실질설입니다. 실제 직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직무 집행으로 보여지면 패스라고 했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제 직무행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예, 이 과실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거는요. 추상적 과실로 파악하죠.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 기준이 아니라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 4칸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의무의 정도가 만약에 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맨 밑에 0입니다. 0이고 이게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평균적 공무원이고요. 윗부분이 아랫부분이 바로 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을요. 어떻게 비교를 해볼 거냐면 과실을 빈 공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을 구체적 과실과 추상적 과실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구체적 과실이 바로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추상적 과실이 바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넓어요? 추상적 과실로 보는 게 훨씬 더 넓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또 과실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과실을요. 그 주의 의무의 위반 정도 기준으로 해서 경과실과 그 다음에 중과실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경과실과 중과실 어느 쪽이 더 넓습니까? 중과실이 좁고 그 다음 경과실이 더 넓겠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 판례는 국배법상 과실을 추상적 경과실로 봅니다.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는 거죠. 독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과실을 객관화시켜서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과실이 된다? 구체적 과실이 된다.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추상적 과실이 된다. 이제 조금만 떨어뜨려 보고 많이 떨어뜨려 보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가 이만큼이나 마이너스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마이너스 했습니다. 조금만 위반했습니다.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를요. 많이 위반했습니다. 많이 위반했고 조금만 위반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많이 내려가온 부분이 바로 중과실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만큼의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만큼의 과실이 인정되는 거고 여기는 이만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중과실입니다. 많이 위반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요. 중과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얘는 경과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중과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경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하게 되면 1번이 뭐가 돼요? 얘가 구체적 중과실이 됩니다. 2번이 구체적 경과실이 됩니다. 3번이 추상적 중과실이 됩니다. 4번이
추상적 경과실이 됩니다. 어느 게 제일 넓어요? 추상적 경과실이 가장 넓죠. 이게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요 2차 범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날짜 시간까지 예측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법령 위반 들어가도록 합니다. 법령 위반 때문에 앞에서 뭐 했죠? 자기의무 검토했죠? 중동 고충급 자기의무 인정이 됐으니까 부작위 위법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발생. 앞에서 사익보호성 검토했습니다. 법적 손해설의 입장을 취했죠. 손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익보호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신체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비재산적 손해였지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익보호의 문제인데요. 6조로부터 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알겠어요? 이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내지 8조 and 10조 내지 10조의 4 and 2조 7호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익보호의 취지는 도출이 됩니다. 도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통합해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합니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사익보호성 도출할 때 항상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사익보호성 깨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신변보호 요청에 응해서 제지조치를 했다면 경찰권 발동을 했다면 2차 범행은 막을 수 있었겠죠. 이 인과관계 어떻게 검토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하나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최소한 XX만 하였다면 이거예요. 최소한 XX만 하였다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7개 요건 모두 충족이 됐습니다. 이 요건 검토를 위해서 특수논의로 앞에 자기의무는 법령 위반과 관련돼서 사익보호성은 손해 요건과 관련돼서 앞에서 특수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기본 논의 마무리했고요.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설문 1번은 설문 2번, 3번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했죠. 우선은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 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자 3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에서 배상 책임의 성질 논의를 먼저 끌어내고 있죠. 참 특이하네요. 왜 이런 거냐면 설문 2번과 3번이 모두 다 공무원 책임이잖아요. 배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만 그 다음에 공무원 책임 논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문 2번과 3번을 위한 공통 논의가 앞으로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국가는 과연 왜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게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 성질 논의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옆에다가 화살표 한번 당겨놔 보세요.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디까지 국가는 책임을 지는가? 이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그런 말이에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래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럼 어디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까? 그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의 성질 논의는 이론적 논의이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밑에 있는 내부 외부 책임 모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학설 보도록 합니다. 대신 진다 대위 책임설, 관리 감독에 대한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설, 경과실은 자기 책임, 고의 중과실은 대위 책임, 중간설, 경과실은 뭐라고요? 국가 책임,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 책임. 여기 플러스 알파 조심하라고 했죠? 만약 외관 갖추고 있으면 국가도 중첩 책임, 절충설. 아까 판서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위 책임, 자기 책임, 중간, 절충 그대로 암기하시고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 경과, 실은 국가 책임. 아 보세요. 보세요. 대위, 자기 이런 표현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절충설입니다. 절충설. 예, 경과, 실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니까 국가의 손발 맞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 죄송합니다. 국가 책임. 그 다음 고의, 중과, 실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내 손발 아니다. 공무원 너 자신 책임. 공무원 책임. 뒤에 따라 붙죠. 플러스 알파.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국가의 중첩 책임. 이게 바로 예, 쐐기입니다. 절충설 쐐기입니다. 판례에는 절충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론적 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 29조 1항 아니면 국가비상법 2조 2항 이런 거 적용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론적 논의는요. 가장 이상적인 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기 책임설이란 말입니다. 예,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책임설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기 책임설이 맞지 않냐 주장하고 예, 지금은 가능한가? 그건 지금 현행법을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보세요. 공무원은 어쨌든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국가가 책임져라. 그 다음에 위험 책임은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위험 책임이 뭐예요? 위험 책임이란 것은 공무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봐버리면 고의,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그게 뭔 관계입니까? 과실과 하등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책임설의 입장을 우선 취하고 하지만 예, 밑에 내려가면 국배법 2조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 논의란 말이죠. 그 다음 로마자 4에 보니까 과실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뒤에 가서 절충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 절충설의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면은 이건 외부 책임도 내부 책임도 다 마찬가지거든. 거기 보면 고의, 중과실과 and 경과실을 구분해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먼저 여러분들은 고의부터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이제 행정고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유흥주점 여종업원이요.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없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그와 같은 법에 위반되는 건물임을 인지하고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지하고도. 그리고 나서 공무원의 외부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인지하고도, 인식하고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고의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딱 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과실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해요? 중과실이라는 것은요.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건데 그거조차 안 한 거야. 라고 해서 주의무 완전 위반한 거야. 고의에 가까운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의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 중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1차 범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중과실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설문에서 1번, 2번 달아놨었죠? 과거 전력 하나, 1차 범행 하나, 2개 달아놨었습니다. 그 정도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누구나 예,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2차 범행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쌍칼 이 친구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그죠?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2차 범행 예견 가능했었고요. 막을 수 있었다. 중과실 인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 팁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책임을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되면요. 고의나 중과실로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출제자는 어떻게든 고의나 중과실 연결을 원합니다. 고의면 고의라고 말을 해주고요. 중과실은요. 여러분들이 중과실이라고 계속 우기시면 됩니다. 우기시면 됩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경우에서 나누시고요. 그 다음 설문 2의 해결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외부 책임이 아니라 내부 책임이네요. 내부 책임. 그죠? 내부 책임 문제인데 아까 전제 깔아놓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부 책임, 구상 책임은 뭐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고 1번.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배상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했죠? 문제 읽으면서 봤었습니다. 외부 책임은요.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 외부 배상했다라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전제에. 뭐만 인정되면 돼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전제만 깔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 1번에서 배상 책임이 만약 인정이 못 됐다면 어떻게 돼? 공무원 책임 논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 논의란 말입니다. 진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설문 1번에서 뭔가 요건 하나 깨갖고 배상 책임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내는 건지를 알고 있다면 설문 2번이나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라는 전제는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거 참 특이한데 내부 책임 논의 있잖아요. 내부 책임 논의는 학설이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학설 이름이 똑같이 들어와요. 그럼 아까 했던 거 봐봐요. 대위 책임서 어떻게 봤어? 내부 책임, 구상 책임 인정돼 100%. 자기 책임설, 내부 책임, 구상 책임 인정돼 전혀. 중간설, 내부 책임, 외부 책임 인정돼 그러면 대위 책임으로 봤던 놈만이죠. 고의중과실. 절충설, 내부 책임, 구상 책임 인정돼 고의중과실인데 어떨 때? 중첩 책임 졌을 때. 이겁니다. 오케이? 배상 책임 성질 논의했던 거하고 내부 책임 쪽에는 학설 구도가 똑같아요. 그래 똑같으니까 그대로 결론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 보세요. 판례를 보시면 손해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뭐랍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죠? 불분명이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요? 내부 책임 쪽에서요. 아, 그럼 이제 정리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어떤 정리를 들어가 볼까? 예, 먼저 배상 책임 성질 있죠? 배상 책임의 성질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의 내부 책임 부분이죠. 내부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배상 책임 성질 플러스 내부 책임, 배상 책임 성질 플러스 외부 책임 이렇게 논의를 끌어가잖아. 그쵸? 그런데 어디는 판례가 있어. 배상 책임 성질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내부 책임 쪽에는 판례가 불분명합니다. 외부 책임 쪽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절충설, 절충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기억해야 기억나요. 됐습니다. 예,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쵸? 2조 2항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따라가면 절충설 입장을 취하게 된다. 밑줄 하나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중과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외부적으로 배상을 한 경우에 한해 여기 밑줄 그으세요. 국가가 외부적으로 배상을 한 경우에 한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빠지면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문 이해 해결.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중과실이 인정되고 있죠? 중과실이 인정되니까 내부 책임, 구상 책임 인정되겠네요. 됐습니다. 설문 3번 가겠습니다. 외부 책임입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 하나죠. 뭐예요? 외부 배상했다 이건 없고요. 배상 책임 인정된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필히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설 판례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긍정, 부정, 절충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 부정, 절충설. 뭐 어쨌든 우리가 취할 절충설은 어디에든 있긴 있네요. 그걸 취하시면 됩니다. 긍정설은 된다. 부정설은 안 된다. 그리고 절충설은요. 예, 반반 된다인데 이 절충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중과실은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된다. 예, 경과실은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부정된다. 이거죠. 고의중과실 어때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되고 경과실은 오직 국가 책임만 인정되니까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이 안 되고 이거죠. 어쨌든 절충설은 어디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판례 보시면요. 29조 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규정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헌법 29조 1항 단서는 뭐 명확한 규정이 아니에요. 예, 그냥 공무원의 책임 면제되지 않아.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면제되지 않아. 그 다음에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적 책임을 지나 경과실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판례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보시게 되면 이 검토는 여기는 뭐예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관련 규정 종합 해석 들어갑니다. 29조 1항 단서는요. 공무원 책임 다 면제되는 건 아니야. 공무원의 책임의식 확보. 고의중과실 때만 책임 물을게. 원활한 직무수행,
두 개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바로 절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무리 짓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내부하고 외부 책임하고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29조 1항 단서를 적용시키지 않고 여기서 국가배상법 2조 2항으로 토스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할 때 외부 책임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29조 1항 단서와 이쪽에서 원하는 법익이 있을 테고 and 그 다음에 2조 2항 책임의식 그 다음에 원활한 직무수행. 보세요. 한쪽은 29조 1항 단서를 버리고 2조 2항으로 보내서 해결했죠. 내부 책임. 외부 책임은 29조 1항 단서와 2조 2항을 동시에 적용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 결론은 절충설로 끝났다. 결론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28번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